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물음표가 더해지는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장관 청문회 때도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코인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되더니 일부 코인을 에어드롭 형태로 무상 지급받았다는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하나도 없다. 김남국 의원 오늘 해명입니다만 투자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위험한 게임 코인에 왜 몰빵 투자를 했는지, 입법 로비나 뇌물은 없었는지 별별 의혹이 다 터져나오면서 그야말로 정치권의 블랙홀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이 내용 중점 다뤄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5월 12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임위 활동 중 코인 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긴급 윤리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업자 수준의 거래 행태를 보였다며 개발자와의 연관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서 한일 양국이 실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측은 검증과 협의를 강조하는 반면 일본은 설명과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식의 차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25조 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한 가운데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정승일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주 당정은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해서 전기요금 인상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전 버스에 참변을 당한 초등학생의 유족 측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가 의무화가 된 뒤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벽체 구조물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쏟아진 잔해로 학생 13명과 교사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특혜가 없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처남에겐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네, 오늘 YTN이 단독으로 보도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청문회와 상임위 활동 중 코인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상황이 담긴 화면을 분석해봤습니다.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속 거래 내역과 동일한 시각에 휴대전화를 다루는 장면이 수차례 포착됐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감찰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질의에 나섰습니다. 이 검찰 사무와 법을 집행하는 감독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 질의 도중 갑자기 김 의원이 휴대전화를 손에 들더니 화면을 응시합니다. 테이블 위로 휴대전화를 올려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깊은 한숨과 함께 천장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포착된 휴대전화 사용 시각은 오전 11시 14분에서 19분 사이. YTN이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에서 분석한 청문회 당일 거래 내역과 일치합니다. 이날 아침부터 청문회가 끝난 10일 새벽까지 기록된 대표적 두 코인 거래 금액은 각각 3억 1,500여만 원과 6억 3,6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대응 적절성을 묻는 자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본인 질의가 끝나자 휴대전화를 집어들더니 이후 회의장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상임위 도중 회의장을 떠난 시각은 기록된 코인 거래 시각과 마찬가지로 일치했습니다. 거듭된 논란에 김 의원은 자금 출처 의혹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 보도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진상조사단에 지금 조사에 임하고 있어서요. 다른 이야기를 좀 저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는지 살펴보라며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한 겁니다. 상임위 활동 시간에 가상자산 관련한 거래 활동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과 연관된 품위 유지에 대한 문제가 추가될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당내 감찰은 진상조사단과 별개로 윤리감찰단이 맡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김남국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염두에 두고 감찰 지시를 내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팀이 김 의원의 투자 종잣돈 규명을 1차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팀장을 맡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무상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해 가상화폐 거래 시점과 규모, 전자지갑 개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단순히 매매한 것뿐 아니라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단순 투자보다 품이 많이 드는 전문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김 의원이 코인 개발자 등과 깊이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중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에서 50만 개의 위믹스 코인이 팔려 나갑니다. 33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위믹스 코인을 팔아 사들인 건 설계된 지 한 달도 안 된 클레이페이 코인. 사들인 물량만 전체 유통량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문가들은 비상장 코인 중개 거래, 이른바 LP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P 투자에 나선 투자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되지 못한 코인과 이미 등록된 코인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다른 사람이 등록된 코인을 내고 비상장 코인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중개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규 코인의 유동성을 공급한 투자자는 그 대가로 수수료도 받는 구조입니다. 단순 투자 수준을 넘어 품이 많이 들어 투자 위험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 투자자들은 해당 지갑의 LP 투자는 두 코인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LP 투자하려면 LP로 묶이는 두 가지 토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대로 된 투자하려면 시간이 좀 꽤 걸리거든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니 지난해 2월 클레이페이 코인과 또 다른 코인을 묶는 식으로 최대 32억 원어치 LP 투자까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코인에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간 만큼 코인 개발자 등과 깊이 연관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옵니다. 1년여 남짓한 기간 동안 이뤄진 LP 관련 거래만 400여 건으로 해당 지갑 전체 거래 내역의 3분의 1에 달해 김 의원이 직접 거래한 지갑이 맞는다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이 가능했겠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거를 굉장히 경무를 소화하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일반 단순 투자 트레이더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파생 상품을 판매한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네요.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코인 게이트라면서 연일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비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를 고려할 문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적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의 실망감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납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많게는 12%포인트까지 썰물처럼 빠진 겁니다. 청년 정치인을 자청했던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몰빵 투자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또 지도부 대응이 늦었다는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지도부가 전면적인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한 박자 늦었습니다. 이것도 늦었고 초기 대응이 잘못돼 가지고 계속 그러면 이건 거짓 해명 아니냐 이런 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을 코인 게이트라고 부르며 연일 공세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김 의원 논란으로 촉발된 게임업계 입법 로비 의혹이 지난 대선 때 실제로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민주당이 연루된 거 아니냐며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디까지 연루됐을지 모를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난 8일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접수한 국회 윤리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 절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도 김 의원 논란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인데 민주당이 김 의원 처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우리 시찰단을 파견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실무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최고 전문가로 시찰단을 구성해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그 역할을 두고 양국 간 시각차가 있어 실질적인 조사 활동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 외교국장과 일본 외무성 카이유 아츠시 군축 불확산 과학부장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파견에 합의한 데 따라 세부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고된 현장 시찰 날짜는 오는 23일과 24일. 양측은 2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한국 시찰단의 구체적인 규모와 역할, 활동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장급 실무협의에 앞서 우리 정부는 안전규제 분야 최고 전문가로 시찰단을 꾸려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토, 분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전문가를 검토 중이며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전문성,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관건은 우리 시찰단이 기존 IAEA 검증 수준의 정보 확인 이상으로 실질적인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정부는 오염수 정화와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을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도 파악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시찰단이 안전성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져 우리 측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시찰단 활동과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를 연관짓는 시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 체크를 해봤더니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께서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 전에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번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 관계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가운데 양측 실무진 간 논의에서 실효성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앞서 보셨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위한 실무국장급 회의. 일본은 이번 회의를 한국 정부를 위한 설명회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 실무단을 둘러싼 한일 간의 인식차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놓고 열린 한일 국장급 회의. 그런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번 회의의 명칭은 한국 정부를 위한 설명회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시찰단을 놓고 한일 간 인식차를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실효성 있는 안전성 검증과 이를 위한 일본 측과의 협의를 강조하는 반면 일본은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방점을 찍는다는 겁니다. 이번 회의가 열리기 전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またALPS処理水の海洋放出の時期については本年春から夏頃とお示しをしており、このスケジュールに変更はありません。 특히 한국 시찰단의 오염수 안전성 평가 여부에는 선을 이미 그은 상태입니다. あくまで韓国側の理解を深めてもらうための対応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IAEA のレビューのように何かALPS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と。
IAEA가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한국 시찰단이 별도로 조사 활동을 벌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오염수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얼마만큼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이번 시찰단의 실효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한전이 지난 1분기에도 6조 원대의 적자를 냈습니다.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이 시급한데 한전은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사장이 사퇴했습니다. 전기료 인상은 다음 주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32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한전이 올해 1분기에도 대규모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한전은 1분기 매출액 21조 6천억 원, 영업비용은 27조 8천억 원으로 6조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를 100원에 사서 70원에 파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애초 예상했던 5조 원대보다 적자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한전은 지난 2021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횟수로 치면 3년에 걸쳐서 그마만한 어떤 손해가 한전 입장에서 발생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공급이 그동안 됐다는 건 뭐냐면 그 금액에 해당되는 회사채가 혹은 은행 차입이 발생했다는 거죠. 대규모 적자 공시와 함께 정승일 사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정 사장은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들과 자구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장은 입장문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이 경영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전기료 적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전은 이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25조 7천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 여의도 남서울 본부를 매각하고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 등 10개 사옥은 외부 임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고위급 임직원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내놓기로 했고 노조와 협의해 전체 직원의 인상분 반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장의 사의 표명과 한전의 자구책 발표가 이뤄지면서 정부 여당은 다음 주에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주가 조작 폭락 사태에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2,640억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에 이어서 최측근 2명도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고액 투자자들을 모집한 병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라 대표 주변 인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갈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주가 조작과 폭락 사태의 핵심인 라더견 대표의 최측근 변모 씨와 안모 씨.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신문을 받으러 가는 길에도 또 4시간 넘게 신문을 받고 나오면서도 라 대표와 공모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입을 다물었습니다. 라더견 씨와는 언제부터 왜 공모하셨습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주가 조작으로 최소 2,640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0억 원을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프로 골퍼 출신인 안 씨는 실내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연예인과 자산가 등에게 투자를 권유해왔고 변 씨는 의사 등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며 여러 법인을 총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통정 매매 입증 자료를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안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라 대표에 이어 측근 2명까지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3명을 상대로 시세 조정부터 자산 은닉 등의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의사 등 고액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장 주모 씨의 서울병원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미 수사 범위를 모집책 등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라 대표가 주가 폭락의 배후로 지목했던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을 향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시행사 대표인 윤 대통령 처남에겐 개발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경기 양평 공흥지구에 준공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에서 운영하는 시행사가 지은 곳입니다. 장모 최은순 씨가 설립자로 현재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모 씨가 맡고 있습니다. 애초 허가받은 공사기간을 넘겼는데 양평군이 알아서 사업 만료일을 늦춰준 데다 지난 10년 동안 개발된 양평 아파트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재작년 11월 시민단체가 양평군 담당자를 고발하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고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찰은 공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4년 11월 최은순 씨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때문에 최 씨가 공흥지구 사업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1년까지 사내이사를 맡았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의 친오빠이자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시행사 대표로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서류를 군청에 낸 혐의로 지자체와 유착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평군 공무원 3명은 사업기간을 뒤늦게 연장해주면서 마치 가벼운 사안인 것처럼 보고서를 꾸민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과 최 씨의 연결고리나 특혜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 기록만 만쪽에 이르고 최 씨에 대해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에 놓였던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에 대해 한 차례 소환 조사 없이 불송치 결론을 내려 여전히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영무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인데 의혹이 불거진 지 5년 만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에 계엄령 문건을 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청사와 당시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소장, 최연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계엄령 문건 논란은 지난 201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촛불 시위에 대비해 계엄 선포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고 이듬해 문건이 폭로되면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반란을, 즉 친위 구테타를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송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내부적으로 보고받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송 전 장관이 회의 참석자들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기 위해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도 국회에선 송 전 장관과 서명을 거부한 간부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장관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제보를 받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고소고발에 의한 수사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송 전 장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전직 장관의 경우 공수처의 기소 권한은 없는 만큼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도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비슷한 취지로 송 전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술값이 부담돼 뇌물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서울 무렵에 남욱 변호사가 요구하지 않은 2천만 원을 가져와 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재작년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담은 뇌물 3억 5천여만 원과는 별개의 금액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술만 먹으면 자신 앞으로 술값을 달아놔 2010년에만 4천에서 6천만 원이 돼 부담됐다며 남욱 변호사가 가져온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일을 앞둔 오늘 오전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크게 번지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나들이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큰 나무 조형물 한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펄펄 치솟습니다. 하늘 높이 솟구치는 새까만 연기에 놀라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갑니다. 불이 난 곳은 에버랜드의 대표 상징물인 13m짜리 조형물 매직트리입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모습인데요. 사진 명소로 평소라면 관람객들이 많이 모이는 이곳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펜스로 통제가 돼 있습니다. 휴일을 앞둔 금요일이라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았고 체험학습으로 여러 학교에서 방문해 놀이공원이 잔뜩 붐비는 가운데 불이 난 건데 다행히 2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일을 맞아 놀러 왔다가 불을 발견하고 재빨리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아들 생일이고 단기 휴무 겸 오늘 에버랜드를 갔어요. 근데 검은 연기가 올라온 걸 보고 빨리 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1시간가량 불이 난 곳 주변이 통제되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정문으로 가는 길이 아예 막혀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직원분들이 펜스를 치고 통제를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걸 지원하고 불에 탄 조형물도 신속히 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나무에 달린 조명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추모 행렬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린이의 부모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어린이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자, 8살 조은결 군입니다.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지만 관련 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색종이에 연필로 삐뚤빼뚤 눌러 쓴 작별 인사. 8살 초등학생 조은결 군의 영정사진 앞에 친구들의 편지가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손자가 좋아하던 과자를 듬뿍 올려두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질 않길 바란다며 부모는 조은결 군의 이름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학교 시간에 사고가 일어나 더 많은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질 수 있었던 상황. 빈소를 찾은 단짝 친구의 부모에게 아버지는 희생자가 한 명뿐이라 다행이라며 도리어 위로를 건넵니다. 조근이 목숨을 잃은 현장에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단 어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은결이랑 저희 아이가 같은 반이었어요. 다음에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운전자분들. 지난 10일 조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버스 기사인 50대 A씨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해 조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당시 교차로엔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신호등을 놓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더 잘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형 트럭이나 버스들을 위해서는 신호등이 보일 수 있도록 정지선을 좀 뒤쪽에 설치를 한다든지 신호등을 위쪽에 하나를 추가로 달아서 신호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의무화된 지난 1월 22일 이후 3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는 2,900건, 모두 24명이 숨졌고 3,700여 명이 다쳤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벽체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체육 활동 중이던 학생 13명과 교사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학교와 시공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체육관 바닥에 구조물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경찰 과학수사팀은 잔해 하나하나를 살피며 감식 작업을 벌입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천장 주변 벽체 구조물이 쏟아져 내린 건 낮 12시 반쯤. 당시 사고가 난 체육관에서는 교사와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0여 명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쏟아져 내린 잔해에 학생 13명과 교사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모두 경상에 그쳤지만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상부에서 한 10m, 약 10m가량 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탈락이 되면서 하부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있던 학생들 위로 이렇게 떨어진 부분입니다. 사고가 난 체육관은 지난 2017년 9월에 준공이 이루어져 그동안 체육 수업과 강당으로 활용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사고가 난 체육관을 당분간 폐쇄하고 도내 모든 학교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강당부터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실이 있었는지를 밝혀내고 또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경찰도 공사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부실 시공 정황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한 고등학생이 헬륨가스를 과다 흡입하다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양의 헬륨가스를 마시면 산소 부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도 위험성에 비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10대 고등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이곳 다세대 주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방에는 헬륨가스통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학생이 헬륨가스를 과다하게 마셔 질식해 숨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헬륨가스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거로 추정됐습니다. 헬륨가스는 풍선이나 기구를 띄우는 데 활용되는데 마실 경우 목소리 음정이 높아져 음성 변조 가스라 불리기도 합니다. 가스 자체는 인체에 무해하지만 많이 흡입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시중에 파는 헬륨가스는 100%에 가까운 고순도여서 많이 들이마시면 폐가 가스로 가득 차 뇌에 산소를 전달할 수 없게 합니다. 헬륨가스는 무독성이지만 한꺼번에 많이 들이마시면 산소 부족으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도 헬륨가스를 마신 중학생이 숨지는 등 과다 흡입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 헬륨가스를 검색하면 수많은 쇼핑몰이 검색되고 누구든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판매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남용되거나 또는 장난으로 사용돼도 이것은 유해물질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이력 관리라든가 사회적 통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과다 흡입 시 아주 위험할 수 있는 만큼 TV 예능이나 동영상 등에서 헬륨가스를 재밌거리로 이용하는 행위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영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전국에 좀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의혹에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금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코인 거래 내역과 보유 내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지금 야당에서는 코인 게이트다, 여당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제 오늘 특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부분은 자, 국정감사 때라든가 청문회라든가 아니면 현안 질의할 때라든가 국회의원이 중요한 업무를 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 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직장인이, 회사원이 근무 중에 저런 식으로 계속 근무를 안 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뭐 투자라든지 이런 일을 한다고 할 때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뭐 결과는 뻔한 건데,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그 막중한 본인의 지위 그리고 임무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이 투자 활동에 치중했다. 이것이 화면에 나왔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질의 과정에서의 어떤 얘기들, 뭐 이모 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유가 이래서 나왔구나 이렇게 판명이 되니까 이 국회의원의 직무 자체가 굉장히 희화화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정치권 전체가 불신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김남국 의원이 의정 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 이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 때도 제기됐었는데요. 자, 김남국 의원의 당시 질의 모습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다 찾아보니까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상주 콘서트 압사 사고, 용산 사고, 세월호 사건 전부 다 합동수사 본부를 꾸렸었거든요. 그런데 사고대책본부를 이렇게 대검에 두는 경우가 이례적이어서 수사권을 박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수는 없죠. 네. 자, 이모 발언은 사실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굉장히 파장이 컸던 이런 발언인데요. 코인 때문에 부실한 질의를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현실이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시기열적으로 뭐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결국 코인은 기본적으로 주식과 다르게 말하자면 개장 시간이나 폐장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 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코인의 수준, 뭐 예를 들면 1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루 저녁에 100만 원, 200만 원, 뭐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등락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밤낮을 구분 없이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정적인 코인이라 하지만 잡코인 같은 경우는 2만 원짜리 갔다가 20원짜리까지 떨어지는 상당히 큰 변동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기에 있어서는 자기 자산을 유지하는 것에 더 급급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청문회라든지 법사위 상임위 활동보다는 더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결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의 질의, 또 법사위의 질의의 부실함, 그게 이제 여실하게 이모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전혀 이렇게 맥락을 짚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면 사실은 이것은 마땅히 말하면 국회 윤리위에 말하자면 제소돼야 될 정도의 위중한 그런 사안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도덕적인 비판을 좀 넘어선 부분이라는 지적이신데요.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에 보면은 오전에 10시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11시 한 15분부터 20분 요때는 여야가 검수완박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대립을 하던 이런 시간인데 이 시간에도 보면은 한 6차례 정도 코인 투자한 이런 정황이 있어요. 이 정도로 보면은 김남국 의원은 이 투자 자체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손을 못 대는 약간 그 병적인 수준? 뭐 이 정도 표현해도 괜찮을 정도로 여기에 완전 매몰돼 있었던 정신 상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코인을 좀 했었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할 수가 없고 여기에만 집중해야 되는, 그래서 안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건네 들었는데 김남국 의원은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돈을 또 투자한 경우도 있었고 하다 보니 진짜 본업인 어떤 심의라든지 청문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질의 과정 이런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워낙 큰 돈이 이제 그 거래를 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한 거 아니냐.
자,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논하는 법사위 진행 중에도 이제 거래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당시 청문회와 상임위 중에 보면은 화면들을 보면 김 의원이 이렇게 틈만 나면 휴대전화를 좀 만지작거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휴대전화를 만졌다고 해서 이 거래를 했다 이렇게 저희가 등치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법사위 인원이 18명입니다. 보통 법사위 인원을 하는데 질의를 하면 보통 7분이나 10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질의 순서를 한 번 마치는데 한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을 앉아 있다가 상당히 자기가 티핑 포인트가 되면 이석을 해서 거래를 하고 그럴 개연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물량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처리를 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경향성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정말 어떤 중독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핸드폰을 말하자면 코인 거래를 실시간 거래를 말하자면 등폭을 눈에서 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일부 언론에서 그대로 그 시간대별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만지작거리다가 또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는 그 이석에서 다른 자리에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본인이 그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질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산회가 되기 전까지는 업무 일과 중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액수 자체가 너무 크다는 것도 나중에 가서는 하나의 뭐라자면 국회의원으로서의 부분적으로 한번 알아본다든지 약간의 어떤 액수를 가지고 자기가 해본다든지 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보통 듭니다. 저렇게 청문회가 열리거나 이랬을 때 정회가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은 여야 의원들이 뭘 합니까 보통? 사실 정회가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오히려 의원들끼리 상임위원장 방에 앉아서 담화를 나누기나 하거나 또 서면 질의해야 될 것들을 또 보좌관하고 다시 협의를 하거나 사실은 쉬는 시간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물론 그 사이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사이를 이용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따르지만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지금 오히려 김남국 의원은 그 휴회 기간에 일을 처리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국회에서 다른 사람이 질의 중에 그런 일들을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코인 거래용 지갑 하나에서만 거래를 1,400건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의정 활동을 제대로 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지갑으로 추정되는 게 4개 정도 된다고 해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갑 개수보다도 이제 거래를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의정 활동에 영향을 미쳤느냐, 더 나아가면 무슨 돈을 했느냐, 여기까지 가는 건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보면은 해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맨 앞단에 있어야 될 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다가 좀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사과와 비슷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도 보면은 본인이 웃으면서 대답을 한단 말이죠. 기자분들의 이렇게 질문에 자기가 그리고 확인을 못해서 얘기해 줄 게 없다. 당의 진상조사에 응하고 있어서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김남국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입장을 짧게 밝힌 부분인데 저희가 녹취로 준비했거든요.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진상조사단에 지금 조사에 임하고 있어서요. 다른 이야기를 좀 저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해명 장면을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도로 이슈가 커져 있고 또 질타받을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도 저렇게 대응하는 게 맞느냐. 아직도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어떠한 면에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 실명 계좌를 통해서 거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얘기만 하는 건데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도대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정도로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여부.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가진 코인 그것이 가격이 올라가서
본인에게 이익이 올 정도의 어떤 그런 이익 충돌,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행동을 했느냐 여부. 네.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지적했지만 근무 시간 중에 무슨 일 했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본인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 저런 표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런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러고 있다. 오늘도 지금 그랬다는 것은 글쎄요. 김남국 의원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 상임위 날 거래를 했느냐? 기자들이 이 질문을 던졌더니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김영주 전 의원은 NFT나 뭐 블록체인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특정 일에 나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하나하나를 체크하는 것이 과정이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의 특징은 그 기록을 위변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기록을 여러 사람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히려 당에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보면은 FIU라든지 기관과 공조를 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다 드러날 거예요. 언제 나갔다라고 하는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계정에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즉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화려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는 게 블록체인 기술에 태우는 순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처음에 스위스가 굉장히 빨리 블록체인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왜 받아들였냐? 처음에 스위스에서 검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블록체인을 하니까 처음에는 PS 블록체인화 해서 검은 거래, 정말 무기 거래든지 뭐 비자금이다 했는데 블록체인에 들어오는 순간 이게 투명해지더라는 것을 스위스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은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하자면 하나의 클립이라고 하는 그 지갑만 하나를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왔고, 즉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돈의 출처를, 이 자금의 출처를 전부 다 알 수 있고 자동적으로 말하자면 운영기관에서 업비트라든지 비스에서 이상한 흐름이 있으면 FIU에 자동으로 등록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만천하에 드러난다라는 것도 우리가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될, 감당해야 될 과정이다. 그렇군요. 우리가 가상화폐라는 것이 재산 등록만 못할 뿐이지 오히려 이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게 굉장히 투명하다. 네. 예. 자, 입법 로비 의혹이 좀 있어서 기자들이 오늘 질문을 던졌더니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자금 출처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그간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아직 좀 국민들이 속 시원히 해명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김남국 의원이 해명하기를 한 80만 개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 위믹스 코인에 한정된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 보면은 최대한 57만 개 정도가 더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럼 그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본인은. 그런데 지금 오늘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한 거를 보면 소위 말하는 에어드랍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받은 코인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다. 그럼 에어드랍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즉 코인 발행처나 거래소에서 이 마케팅 목적으로 투자자 또는 뭐 불상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코인을. 그럼 공짜로 받았다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57만 개, 뭐 57만 개 다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그것을 무상으로 받은 것을 지금 지니고 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이거 잘 판단해야 됩니다. 김남국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이 투자자로서 요건을 충족해서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투자자로만 딱 나눠서 뭔가 이익 추구를 하는 쪽에서 그걸 줬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거는 좀 나가면 뇌물이 될 수도 있고요.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면은 그러면은 범죄 수익을 은닉했을 수도 있고 조세를 포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IU에서 이상 거래를 포착을 해서 검찰에 통보한 것이 아닌가 저는 여기까지 생각해봤습니다. 거기까지 추정을 하셨군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오늘 또 하나의 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받았다는 이 얘기인데요. 김남국 의원이 해명한 내용을
진상조사단이 최고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에어드롭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기사가 나와서 확인은 할 겁니다. 확인을 할 건데 그 보도 내용이 반드시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규모나 이런 것들 파악을. 금액이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확인을 하겠다고요. 예. 지갑을 그렇습니다. 지갑을 열어봐야 되니까요. 네, 자 김남국 의원은 이게 좀 소액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의원이 아닌 이 다수의 입장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해명인데요. 자, 이 의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물론 이제 김남국 의원의 얘기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전제는 뭐냐면 에어드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고 또 그만큼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는 아마 말하자면 본인은 뭐 그냥 공짜가 아니었다, 투자자다 하라면 사실은 프라이빗 투자를 했다는 의미고, 만약 그 그대로 프라이빗 투자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한 잡코인을 많이 했다는 것은 명확한 상장이라고 하는 조만간 이것이 10배, 20배 간다는 전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심적으로. 저도 코인을 예를 들면 사라고 한다 하지만 이더리움하고 여러 가지를 분산해서 사지 정말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걸 매덕에 주고 몇십만 개를 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전제라는 것이 문제고, 에어드랍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어떤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사회에 초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일반인들 다 모릅니다. 언제 시사회 하는지. 그러니까 그 회사하고 개발자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언제 에어드롭 합니다라고 쉽게 우리가 정보를 보편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특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굉장히 긴밀한 유착 관계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해야 되고요. 누구나 다 주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입장이 다르다. 일반인들하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에어드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들을 개발자들이 갖고 있다. 백신 뭡니까? 백스 만드는 사람들이 그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기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살 수 있고, 그것은 이제 김남국 의원의 몫이라고 봅니다. 즉 해명을 어떻게 하냐,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어드롭이 보편적이라 하지만 접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FIU가 이상 거래를 다 검찰로 넘기지는 않는데, 네. 자, 소수 사건만 넘길 텐데 지금 넘어갔단 말이죠. 지금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이거하고 관련된 게 아니냐 이런 추론을 하셨는데요. 네. 김영주 사실은 지금 이제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는 한 거래소, 한 계좌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빗음을 하면 농업 계좌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보면 업비트 계좌를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업비트에 있었는데 상장은 업비트에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빗음으로 다시 갔습니다. 빗음으로 가져간 걸 나중에는 크립, 카카오뱅크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4개가 되고 스왑이 여러 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때 보편적인 흐름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에 또 분량, 볼륨이 좀 많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겠나. 즉 아까 어저께 FIU 원장이 답변할 것 보면 뭐 1000개 중에 서너 개, 뭐 이렇게 뭐 4%, 상승 0.4% 뭐 이런 개념들을 쓰는데 그렇게 다 그 눈에 띌 정도가 된다라면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너무 여러 지갑을 거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인과 달랐기 때문에 포착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참 의혹만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이 밖에 또 33억 원어치 정도의 위믹스 코인을 팔아서 정말 설계한 지 한 달도 안 된 그 신생 코인을 샀어요. 이 이름이 클레이페이인가요? 이 코인을 샀는데 전체 사들인 물량을 보면 유동량이 한 10% 가까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세계적인 큰 손이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코인 매매만 한 게 아니라 중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미리 비공개 정보, 내부 정보를 알 수 없으면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그런 검증되지 않은 코인을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이 예를 들어 뭐 수천억 자산가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처음 될 때 본인 자산 10억도 안 됐었어요. 그런 분이 뭐 30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돈을 다 넣었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정보를 알았거나 뭐 누가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돈을 뭐 자기 명의로 했던지 이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 거죠. 이 비이성적인 상황을 김남국 의원은 아직도 웃으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이 제일 안타깝다고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다 지금까지는 추론입니다. 정확히 밝혀진 건 없는데 자, 매매를 넘어서 중개자 역할까지 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뭐 우선은 뭐 LP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래가 잘 안 되는 걸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혹은 자기가 갖고 있다가 자기가 다시 중개자로서 파는 그런 정도면 그야말로 이게 본캐다 그렇게 국회의원은 부캐고 이런 개념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오늘 우리가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하는 걸 보면 우리 수준이다. 일반인 수준을 뛰어넘었다. 그런 거거든요. 저렇게 지갑을 서너 개를 거쳐가면서 스왑을 하고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크립 코인을 사고 그런 어떤 뭐 크립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중에 가면 카카오하고 유착 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크립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예. 관계다. 그래서 단순히 일반 투자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빗썸에 하나 개설해서 농협에 해갖고 돈 집어넣어서 겨우 일반적으로 뭐 비트코인 좀 사고 이더리움 좀 사고 그 기타 잡코인을 좀 분산하는 정도가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근데 이분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제쳐주고 거의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그 코인을 그렇게 많은 양을 몰빵했다 소위 말하는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재용도 안 하는 그런 수법이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가 확실하게 이 코인은 실제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주 뒤에 상장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는 패턴을 보면요. 메타콩즈도 그렇고 분명히 돈이 되는 단기간에 10배, 20배가 되는 데에만 투자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1000개 중에 한 10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부가 정보나 전문가가 옆에 같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100% 수익률, 1000% 수익률이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메타콩저도 사실은 NFT의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거든요. 부풀려진 프로젝트. 정확하게 알고 갔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회의원 한 사람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정도. 뭐 제 같은 어떤 협회에 있어서 그야말로 유명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정보를 안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을 해명해야 된다 이거죠. 김남국 의원. 자, 김남국 의원의 추가 해명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자, 입법 로비 의혹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그 위믹스 코인을 보유를 한 상태에서 P2E,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 시스템, 어제도 이제 국민들이 이 부분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호재가 될 만한 법안을 이제 공동 발의하면서 좀 그 논란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태경 의원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도 이런 입법 그 합법화 제안을 받았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 내에 있는 분들 얘기를 좀 취재를 해보시면 이런 제안을 좀 의원들이 많이들 받으셨을까요? 뭐 의원들도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또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보좌진들도 이제 요새는 권한이 좀 많이 세지고 전문성을 인정받으니까 그런 어떤 제안들을 받았다고 짐작되는 일들이 있죠. 위믹스 코인에만 좀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이 코인은요, 아주 대표적인 P2E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P2E 코인을 그냥 간단하게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길거리에 인형 뽑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뽑은 인형을 현금으로 바꿔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굉장한 사행성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법 체계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데 그거를 인정을 해달라. 즉 게임을 해서 거기서 얻게 되는 게임 어떤 포인트를 코인으로 바꿔줘서 그것이 현금화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P2E 코인 이 생태계 자체가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고 그러면 그 코인을 미리 보유하고 있던 사람 또 그 게임과 관련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득을 얻게 되죠. 그러면 입법 로비라는 것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위믹스 얘기 이제 여기서부터 드릴 텐데 위믹스란 이 코인이
지난해 11월에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됩니다. 거래소들로부터. 이유는 원래 발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코인의 양이 한 2억 5천 개 정도인데 유통되는 양을 보니까 한 7천만 개 정도가 더 있더라. 이거는 뭐냐? 이렇게 해서 그 차이 때문에 상장 폐지와 비슷한 거래 정지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 한 석 달쯤 있다가 그 7천만 개를 그 그러니까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에서 자체 소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그 7천만 개는 그럼 어디를 갔을까? 누구에게 그럼 줬길래 발행 예정되지 않았던 그 7천만 개가 유통이 됐겠느냐? 여기까지 얘기를 한다면 그 7천만 개는 뭐 정치권으로 간 게 아니냐, 입법 로비를 위해서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에 게임 특보 단장을 지낸 분인데요. 당시에도 이 P2E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캠프 내에서 이거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언급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의원 그리고 보좌관 다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P2E에 대해서 예컨대 베트남 같은 거는 빨리 열었어요. 엑스 인피니티.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갔고 베트남이 지금 전자지갑 세계 8위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이재명 두 대선 후보 다 NFT를 발행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P2E의 어떤 오픈 가능성들도 굉장히 있었다라고 봐요. 문제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이 사익물, 그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아주 이걸 문을 안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열 필요가 있다 그런 논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남국 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협회를 하면서 제가 코인을 안 하는 이유도 제가 코인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일을 하면 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를 봤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제도적으로 왜 그런 걸 규제 혁파를 하고 그런 것도 시험적으로 해본다. 외국처럼 해보고 이게 부작용이 생길 때 그때 절대를 가하는 소위 네거티브 시스템 할 수 있죠. 다만 지금 김남국 의원은 자기가 그 코인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배를 불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공사 구분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제도적인 입장의 문제이고 토론의 문제이지 이것은 뭐 로비를 받았다 이런 것들하고 다른데 다만 김남국 의원이 잘못된 것은 이런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자기가 그 코인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말하자면 열어서 그 실제로 또 가격이 올랐잖아요. 2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현재 상폐된 게 다시 올라서 2,000원 수준입니다만은 엄청난 어떤 후폭풍이 있는 거죠. 자, 민주당이 지금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목감기 때문에 이제 못 나왔는데 별도로 윤리 감찰을 지시했어요. 상임위 도중에 이제 거래를 했다. 이 부분을 특히 이제 무겁게 보는 것 같은데 중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열패감을 줬고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의 흐름도 굉장히 많이 20대, 30대가 민주당에 대한 거의 뭐 9%, 뭐 6% 이렇게 상당히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국회 안에서도 뭐 윤리위원회 제소한다든지 또 젊은 우리 청년 당원들이 거의 국회에 내려놔라 할 정도로 강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그 뭐 윤리위 감사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당 차원에서 FIU하고 공동으로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야말로 뭐 단순히 출당, 탈당으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은 굉장히 강한 징계를 내려놔야만 되는 상황에 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민주당 내부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탈당, 출당 뭐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의원직 사퇴 주장까지 오늘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탈당, 출당은 뭐 어쨌든 지금
저 사실관계 확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 본인이 결단할 문제지.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남국 의원 사퇴를 주장했는데요. 지금 물론 저희가 지금 이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룬 내용들이 추정입니다만 만약 이 의혹이 다 사실이 된다고 하면 이거 사퇴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 사안의 그 중대성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의원직 사퇴도 고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지난 총선 때 김남국 의원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판단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네. 누가 강요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이런 일로 인해서 계속 그 언론을 일주일 이상 지금 타고 있잖아요. 네. 이 와중에 진상 조사를 하는 거 맞는데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언제 어떻게 거래를 했고 뭐 상임위 중간에 했던 안 했던 그걸 뭐 기록을 봐야 그래서 그 날짜와 시간대를 이렇게 대조해서 꼭 알아봐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본인은 아는데 이걸 진상조사에 가서 얘기할 게 있고 자기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이 조치라든지 당에서의 조치도 미뤄지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뭔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민주당 자체도 뭐 지지율도 떨어질 뿐더러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이 상황은 저희 당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느 당, 어느 진영의 정치적인 뭐 유불리 이게 아니라 정치권 전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다. 굉장히 무겁게 이걸 받아들이고 민주당에서 좀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오고 김남국 의원도 이것을 자각을 해서 뭔가 빨리 속 시원한 해명 및 자신의 스스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차원의 판단과 어떤 제재 조치를 떠나서 김남국 의원 오늘 해명을 봤을 때, 자, 김남국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왜 재산 등록할 때 소신 있게 나 코인이 있어 이렇게 등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지금은 등록 안 해도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예. 왜 오히려 정치인으로 아니 법을 빨리 개정해서 나도 등록할 수 있게 해줘. 차라리 그게 훨씬 그렇게 낫지 얘기했으면,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의원들 중에서는 일부 기타 란에 코인 몇 개 있다 이렇게 적은 분도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거나 예. 행정기관 이렇게 재산 등록해야 될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그런 일을 했으면 지금 훨씬 떳떳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말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 없어 얘기했을 때 벌써 뭔가 있구나. 왜 떳떳하게 하지 못하지? 지금까지 왜 내역을 다 공개하지 못하고 뜨문뜨문 나오지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간을 끈다고 뭐 더 이게 자신한테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까면 깔수록 더 많은 것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이 첫 발언부터 마지막 발언이 같을 정도로 강도 높은 자기 어떤 그 뭐 자세라든지 내려놓는 어떤 심리 국회의원 뭐 배지도 반납하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각오는 해야 되지만 탈당이나 사퇴보다는 일단 해명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해명을 하고 또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는 것도 네. 문제고 아예 기자회견을 해서 모든 자기의 어떤 그 지갑의 일출급 내역을 다 기자들한테 주고 그렇게 다 열어놓고 내가 이것은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은 뭐 떳떳하다라든지 어떤 정도의 조금 더 진중한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 놓고 당에 그것도 내고 기자들한테도 주고 당은 오히려 FIU라든지 해간 어떤 뭐 K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사실은 지갑이 있는 그 뭐 코인원이라든지 뭐 저기 뭡니까 빗썸 같은데 공문을 접수해서 관련 자료를 다 받아서 철저하게 어떤 선제적인 조사 단순히 뭐 본인이 아니니까 아니겠죠 이런 정도의 조사 가지고 국민들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겹쳐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다. 자, 민주당 지지율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로 보면 지난주와 전체 지지율은 같은데 20대, 30대 김영주 전 의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20대에서는 12%포인트, 30대 지지율은 9%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좀 직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요새 보면은 20대, 30대의 지지율 등락은 전체 지지율에 선행을 합니다. 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민주당의 이 전 세대에 걸친 지지율이 또 그거보단 뭐 적겠지만 어쨌든 큰 폭으로 빠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이슈가 김남국 의원 또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조치를 자꾸 미루고 해명이 석연치 않은 것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으로 향하는 이 얘기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국민한테 이렇게 직접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코인이라는 것이 적어도 이 젊은 층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어떤 소재거든요. 조금 연령이 있는 분들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은 이분들은 요즘 여러 가지 젊은 분들이 살기 어려운 이 팍팍한 환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의 돌파구로서 코인을 생각했던 분들인데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어떤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것을 대량 거래를 하고 이득을 많이 본 것도 같고 해명도 석연치 않고 본인 이득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의정활동 중에 거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이 젊은 분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무슨 뭐 의원직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역대급으로 남을 만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역대급으로 남을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야 막론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는 있는데 개개인 의원별로 좀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발언 수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전수조사를 해도 좋죠. 그런데 마치 이제 저는 오히려 마치 가상자산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인상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네.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 재산을 공개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순환적으로 가서 민주당도 대응을 뭐 급하게 다 긋고 팔자 이렇게 하는 것도 올바른 정책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기본적으로는 더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재산 등록할 때 과감히 가상자산도 등록할 수 있고 다만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것은 사실 어떤 방식으로 말하자면 신탁하듯이 우리가 주식도 등록하지 않습니까? 국회는 자기 이해관계 상위비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좀 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실제로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막 후다닥 마치 가상자산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다 뭐 없애버리고 또 뭐 다 뭐 인민재판하듯이 내봐 숨겼지 이렇게 하는 분위기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예. 자,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자, 김남국 의원 의혹 규명이 먼저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전수조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재욱 의원 반응이 저희 당의 반응이라고 봐야죠. 전수조사를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반대했다가 또 무슨 오해를 받을 수가 예. 있죠. 그러나 지금 2단계에서는 김남국 의원 자체에 대한 해명 이것이 없고 진상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거기에 집중한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윤재욱 원내대표의 의견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행 가능하겠죠. 네. 근데 지금 300명을 다 전수조사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예. 그 자체 시간도 걸릴 거고 절차도 있는 것인데 예. 지금 당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김남국 의원,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게 관심이 집중되니 일단 거기로 예. 가자. 또 정치적으로 보면 약간 그렇게 되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이 조금 더 이렇게 물타기가 되지 않느냐, 희석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김웅 의원도 자, 이 모든 게 물타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까? 네, 부분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수조사를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이미 조사상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중은행의 계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 다 시중은행 계좌를 다 들여다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정 정도의 소위 덱스, 즉 탈중앙화 거래소가 아니라면 거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콜드 월렛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덱스라는 네. 단어가 나오는 순간 국가가 들여다볼 수 없는 영역에 개인 간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하자. 혹은 네. 또 국회의원들의 어떤 품위 유지, 윤리라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코인이 있으면 매일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스스로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코인 문제를 국회의원들은 좀 조심스럽게 다루는 업무 시간에는 다루지 않는 예. 신사협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모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자, 의혹은 의혹대로 밝히고 이번에 드러난 구멍 제도적으로 좀 네. 채울 부분 같이 국회에서 좀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나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권 대표와 한모 씨가 조만간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 약 5억 8천만 원을 내고 석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도 보석금을 수령하는 즉시 이들 둘이 석방된다고 밝혀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관련 논란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배당했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김 의원이 지난해 초 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 처분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가 의심된다며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김 의원 계좌의 의심거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DYPNF가 하한가로 추락했지만 SG증권발 폭락 사태와는 원인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DYPNF는 어제보다 29.93% 내린 28,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직후 하한가로 직행해 장 내내 같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DYPNF 등에 따르면 주가 폭락은 이 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한 개인 주주가 차입 투자 실패로 반대 매매에 처한 탓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권에 적극적으로 경매 중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부 업체가 선순위 채권을 가진 경우 정부가 경매 유예를 강요하긴 어려운 게 현실인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6년째 살던 보금자리가 깡통 전세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문자 한 통을 받은 이후 피 같은 보증금 7,300만 원이 꼼짝없이 묶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온 줄 알고 다시 한번 뭐 제 이름이랑 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뜯어서 봤더니 임의 경매 통지서가 결국 경매에 넘어간 집은 지난 4월 한 차례 유찰됐고 2차 입찰 기한까진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낙찰이 이뤄지면 정 씨는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만 받고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당장 다음 주 돼서 누가 낙찰을 받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 주나 아니면 뭐 한 달 안에
이 집을 나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하루하루가 진짜 고통이고 피말리고 있는데 뭐 정부는 금융권이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경매 유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업자가 선순위 채권을 가진 경우 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어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이 아파트에서만 4집이 이런 경우로 지금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2동 전체 140세대 가운데 지난해 중순부터 경매로 집이 이미 매각된 것만 20세대,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은 건 5세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특별법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원 방법을 두고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살아나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정부는 자기네끼리 싸우고만 있는데 되니 안 되니 싸우고만 있는데 그럼 그렇게만 계속 밀어나가면 우리들은 죽으란 소리밖에 안 돼요. YTN 윤혜리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주범 이른바 건축왕의 딸 남모 씨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씨가 회생 제도를 악용하려 한다며 법원이 이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어 회생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입주민과 시민 2천여 명의 진정서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으로 기소된 일당의 재판 절차가 이달 말에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31일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 씨 등 3명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만들고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학생들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특히 마약 음료를 만들고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길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영리 목적의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마를 투약한 채 한의원에 찾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쯤 대마를 투약한 상태로 서울 황학동에 있는 한의원에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한의원 소파에 누워 횡설수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서 대마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체포했습니다. 지난달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을 스스로 생중계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에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112 신고가 급증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비극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박정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소년 전화 1388입니다. 청소년과 보호자가 고민을 털어놓는 상담센터입니다. 상담사 6명이 돌아가며 24시간 일하면서 하루 평균 전화 100통을 받는데 특히 최근 들어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 도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경찰 출동으로 이어진 사례가 올해에만 26건, 지난해 전체 건수를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학습하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112로 들어온 자해와 자살 의심 신고도 한 달 사이 15% 늘었습니다. 또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이 SNS에서 생중계되고 22일 동안 서울에서만 청소년의 자살 관련 신고가 23건 접수됐습니다. 이렇듯 극단적 선택 관련 보도나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청소년이 쓰는 폰이라면 애초에 거기에 어떤 장치들을 좀 더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깐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유해한 것들을 좀 더 차단하는 것들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장벽을 높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초기에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험 징후를 포착했다면 지체 없이 상담이나 치료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순간에 스스로를 돕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일단 부모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혼자 두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의뢰해서 찾아간다든지. 더불어 상담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이뤄져야 위기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부대 안 생활관 건물에서 한 병사가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정오쯤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병사 A씨는 생활관 3층에서 떨어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정확한 경위와 함께 부대 내 괴롭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고열로 병원에 가던 2살 배기 어린이가 갑자기 의식까지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부모가 손을 내민 곳 바로 112였는데요. 다급한 순간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경찰관들의 활약이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함께 보시죠. 차에서 내린 엄마 품에 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미리 대기하던 경찰관의 다급한 손짓. 황급히 경찰차에 올라탄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끌어안습니다. 병원까지 거리는 7km. 경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확성기로 긴급 상황을 알리자 시민들도 빠르게 길을 터줍니다. 원래는 15분 거리지만 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다행히 아이도 제때 응급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영웅들은 오히려 길을 비켜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조업 도중 북한에 끌려갔다 돌아왔지만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한 어부들에게 50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납북 귀한 어부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징어나 조기를 잡다가 북한 경비정에 강제로 끌려갔고 길게는 1년여 만에 고향에 돌아온 어부들입니다. 동해안에서는 60, 70년대 북한에 끌려간 대양호, 승훈호 선원들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돌아온 이유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군 수용소에 끌려갔고 불법 구금과 폭행,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방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였는데 모진 폭행 이후 옥살이를 해야 했고 간첩 주홍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취업과 주거 이전 제한은 물론 가족들까지 긴 세월 감시와 사찰을 받았습니다. 여기를 맞아가지고 걷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맞았냐면 오시겠으면 제가 죽여달라고 이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 발생 50년 만에 납북 귀한 어부들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당시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재심을 요청한 겁니다. 수사 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아 어렵사리 열린 재판. 결과는 이미 돌아가신 12명을 포함해 재심 신청인 32명 모두 무죄. 무죄 판결에 앞서 검찰 스스로 과거 수사는 잘못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신문 조서는 위법 수직 증거였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번 재판으로 피고인들의 무고함이 확인돼 명예가 회복되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 다들 인내하시고 감내하셔서 오늘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오늘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눈을 못 감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이제는 눈 감으셔도 됩니다. 앞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역시 승훈호 선원 등 납북 귀한 어부 160명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납북 이후 붙어버린 간첩 딱지에 숨지기며 살던 납북 귀한 어부들. 검찰의 사과와 법원의 무죄 결정은 50년 기다림 이후 찾아온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우 농장 한 곳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와 구제역 전염 농가가 5곳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오늘 구제역 첫 발생 농장 반경 3km 방역 대 예찰 과정에서 침 흘림 증상이 있다는 농가의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농장은 한우 93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구제역 첫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1.8km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강릉 산불 피해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한국전력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전선이 산불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인데요. 비대위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지만 보상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축구장 170배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5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강릉 산불. 경찰은 높이 15m 소나무가 강풍에 부러지면서 전선을 덮쳤고 끊어진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불 피해 주민 18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비대위는 전선 주변 나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한전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과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나무 가지들이 전기줄에 닿아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작업을 하지도 않고 어떤 산 지주들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관리 소홀입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피해와 관련해 성실하게 응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강풍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고성 산불의 경우 한전과 이재민 간 손해배상 소송 20여 건 가운데 첫 1심 선고가 지난달에야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 감정액의 60%로 제한해 8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들 집과 직장을 같이 잃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한전은 여기에 대해서 100%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 산불도 소송전이 시작되면 치열한 공방 속에 재판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보상이 확정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과로로 숨진 별정직 우체국 집배원에 대해서 실질적 사용자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별정직 집배원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족들에게 1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의 사용자로서 A씨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봤습니다. 초등학생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버스에 치여 숨지는 등 최근에도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있지만 운전자 절반 가까이는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8살 어린이가 버스에 치여 숨지고 길을 걷던 9살 배승아 양은 만취운전 차량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모두 초등학교 근처입니다. 이런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도입됐지만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스쿨존에서 생긴 어린이 교통사고 규모는 법 도입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강화됐다 이런 거 좀 아세요? 아니요. 법이 있다 그래서 다 지키진 않잖아요. 안 지키는 사람이 있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는데 높아야겠죠. 모든 사거리에서는 스탑하고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처벌 수위를 제대로 모른다고 답한 운전자가 10명 가운데 7명이 넘습니다.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법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나타낸 운전자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법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과 운전자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불법 주정 차량이 시야를 제한하니까 어린이 보건에 이러한 불법 주정 차량들을 근절시키자. 경각심과 이러한 교통법규가 준수가 담보돼야 되는데 지금 민식이법을 만들어도 그런 게 담보되고 있지 않아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남성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나들목 부근을 달리다가 갓길에 서 있던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 지난 3년간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이제 다시 불법이 됩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으로 이어간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직장인 조혜경 씨는 감기 증상이 나타나자 스마트폰 앱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독감도 유행하고 코로나19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네. 코로나 검사 해보셨어요? 근데 그거는 음성 나왔어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됐을 때 처음 접해본 뒤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돼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도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고, 그리고 뭔가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이상인 때 한해 허용됐습니다. 지난 3년간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00만여 명이 이용했고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제외하면 진료 건수는 730만여 건, 80% 정도는 재진 환자였습니다. 문제는 위기 단계가 내려오면 비대면 진료 허용 법적 근거도 사라지는데 의사와 진료 중개업체 등이 대립하며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초진을 제외한 재진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의 시범 사업을 검토하며 입법 공백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그 대상 환자의 범위나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전문가나 그 관계 기관들 또 여야 협의 등을 거쳐서. 그러나 플랫폼 업체들은 위기 단계 하향을 코앞에 두고 시범 사업 적용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시범 사업이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둬서 그 유예 기간 동안 의협과 또 약사회, 또 업계, 소비자계가 한데 모여서. 또 플랫폼 이용자 대부분이 초진 환자인 상황에서 재진만 허용되면 플랫폼 업체는 고사하고 환자 편익은 침해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시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는 계획인데 의료 현장에 또 다른 혼선을 불러오지 않으려면 제도화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현직 간호사와 전국 200여 개 간호대 학생들이 국제간호사의 날인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간호법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지탱하고 국민이 바라는 간호와 돌봄 수요를 충족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간호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외치며 파도 타기를 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정부가 노사관계법을 위반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을 대상으로 시정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하도록 불리한 관행이 없는지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는 지난 2월 송파구청과 전국 공무원노조 송파구 지부가 체결한 2021년 단체 협약의 위법사항이 확인된 이후 진행돼 온 공무원과 교원,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 협약 조사 결과를 조만간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한국 노동시장이 기업 규모와 정규직 여부를 비롯해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심각한 불평등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노동부 장관과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출범 25주년을 맞아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근로자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중심부로 지난해 기준 전체 9.2%에 그쳤습니다.
반면 주변부로 이끌어지는 무노조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31.3%로 나타났습니다. 중심부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473만 원으로 176만 원을 받는 주변부에 비해 2.7배 많았고 근속 연수는 12.9년으로 6배 더 길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정부가 내수 활성화 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봄 날씨 속에 지역 정체성을 담은 축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상 개최됐지만 프로그램은 올해 더 풍성합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절박한 필요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국내 여행도 괜찮은 게 많다고 해서 둘러보니까 프로그램도 괜찮은 게 많고 먹거리도 맛있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돼 3년 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6월을 여행 가는 달로 삼고 다음 주 3만 원 상당의 숙박 쿠폰과 KTX 30에서 50% 할인, 14개 도시 시티투어 50% 할인 등 각종 혜택과 참여 방법을 발표합니다. 또 이번 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지역별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대상을 10만 명 더 늘린 상황입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경우 최대 19만 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5월 31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추후 국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여행 자금 적립금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출의 중심인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600억 원이 투입된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소비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도시 부천이 오는 19일 클래식 음악 전용 공간인 아트센터를 오픈합니다. 개관을 기념해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 등 국내외 클래식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축제가 석 달간 이어집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에 세워진 부천 아트센터. 지난 1995년 첫 기본 계획안이 통과된 뒤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9년에야 첫 삽을 떴고 오는 19일 정식 개관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수많은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클래식 전용홀을 표방하고 지은 공연장은 몇 곳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형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는 등 클래식 공연에 최적화된 1,445석의 콘서트홀과 304석 규모의 소공연장, 그리고 상주단체인 부천필하모닉과 부천시립합창단의 연습실과 녹음실, 갤러리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음향 커튼과 반사판 등 최신 음향 시스템은 연주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어떤 공연장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음질과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저 또한 앞으로 더 향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질지 굉장히 기대가 큰 그런 공연장입니다. 7월 말까지 석 달간 이어지는 개관 페스티벌에 대한 팬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리사이틀과 소프라노 조수미의 콘서트는 예매 5분 만에 매진되는 등 일부 공연은 자리를 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페스티벌이 끝나도 하반기에 피아니스트 손여름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앞세운 클래식 시리즈를 계속합니다. 영화와 애니메이션 축제로 명성을 누리고 있는 부천은 이번 아트센터 개관으로 클래식까지 아우르는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1대1로 확산을 전방위적으로 저지하고 나선 가운데 이 정책의 주요 협력 파트너인 이탈리아가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3년임 체제를 굳힌 중국은 한동안 주춤하던 1대1로 프로젝트의 재가속에 나섰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을 실크로드의 발원지 격인 시안에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군 철수로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에 참여하도록 하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친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While nowadays, with development of Belt and Road project, Chinese trade with those Belt and Road countries is growing much faster than our export to European and American market. 그런데 중대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G7 국가로 유럽에서 유일한 참여국인 이탈리아가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즉각 이탈리아의 탈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中意应进一步挖掘共建“一带一路”合作潜力，加强各领域互利合作，让中意关系发展成果更多惠及两国和两国人民。 지난 2019년 미국의 반대에도 1대1로에 참여했던 이탈리아가 돌연 반중 노선으로 돌아서려는 것은 반도체 공급망의 안전한 확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주도권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중동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등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런 만큼 중국의 야심찬 1대1로 재추동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외교안보 수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전격 회동했습니다. 이른바 중국 정찰 풍선 사태 이후 석 달 만인데 양국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제3국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났습니다. 미국의 영공을 침범한 이른바 정찰풍선 사태로 갈등이 생긴 지 석 달 만에 양국의 외교안보 수장이 전격 회동한 겁니다. 백악관은 두 사람이 이틀 동안 미중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타이완 문제 등을 놓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문제에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함이 없고 타이완 해협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are part of ongoing efforts to maintain and open lines of communication and responsibly manage competition. That continues to be the case.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양측이 이 전략적인 소통 채널을 잘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위의 전임자인 양체츠 시절에는 설리번 양체츠 라인이 미중 관계의 고위급 소통 채널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만큼 한미일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of course, benefits to working these issues in a bilateral mechanism. There is, of course, benefit to working these issues trilaterally as well. We have important close partnerships with both the ROK and Japan. We also 로이스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중국 국방부장에게 회담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두 나라 외교 핵심 인사의 만남으로 미중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 대응책 모색이 의제로 꼽히는 가운데 중국은 가장 먼저 성토해야 하는 건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G7 회원국 기업들도 미국의 탄압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반복적으로 확장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다른 나라 기업에 차별적이고 또 불공평하게 조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군의 무력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동부 지역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타이완 국방부가 어제 오전 6시쯤 동부 타이둥 지역의 도로를 이용해 30여 대에 이르는 군용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언론은 이동한 차량들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차량, 탄약 보급 차량, 레이더 차량, 지휘 차량, 발전 차량, 그리고 의료 차량 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이 대반격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까지 타격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첫 번째 장거리 타격 무기인데 러시아는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즉각 경고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이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Today I can confirm that the UK is donating Storm Shadow missiles to Ukraine. Storm Shadow is a long-range, conventional-only precision strike capability.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텔스 성능의 스톰 섀도는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서방의 첫 번째 장거리 무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등을 통해 공중에서 발사되며 사거리는 250km 이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 본토로 이어지는 크림반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특히 공들여온 것으로 이곳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에는 러시아의 주력 부대 중 하나인 흑해 함대가 주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전선 뒤쪽의 러시아군 사령부와 보급선, 연료 저장소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서방에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확정 가능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즉각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Собственно, это потребует адекватного ответа и от наших военных, которые, естественно, с воен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на этом фоне. 이번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 제공으로 대반격을 앞둔 우크라이나의 화력이 보강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반격 작전에 대해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위한 대반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른바 여권 조성 작전에 착수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익명의 미군과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상 여권 조성 작전은 적의 무기고와 지휘소, 포병 전력 등을 타격해 지상군의 진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뜻하며 대규모 작전 등을 앞두고 취해지는 표준 전술이라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여름 동북부 하르키우주를 수복하고 남부 헤르손시를 탈환하는 과정에서도 사전 공습 등으로 여권을 조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네,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수백 명 규모의 선수단을 등록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아사히TV는 북한이 축구와 수영 등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 응원단을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TV는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을 등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인적 왕래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의 하나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선진국 부채가 세계 경제의 골칫거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멜패스 총재는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부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멜패스 총재는 현재 선진국들의 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며 이는 국가 경제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구름이 많이 끼긴 했지만 따뜻함이 감돌며 봄을 만끽하기 좋았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만큼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4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부와 전북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반면 그 밖의 남부지방은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은 아침까지, 영남 해안은 저녁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4도, 광주 23도, 대구 22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